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와 이 다주택 매매계획서 작성할 때 그 작성 실물에서 486쪽에 있는 겁니다. 486쪽. 486쪽을 보면 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파트가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이 서초동 980번지 대림아파트 102동 505호에 대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에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소유자 김정수이고 이 아파트를 사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박 기자입니다. 그래서 매매대상물에 대해서 계약 당사 간에 그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나서 매매 가격을 협상을 했는데, 매수인이 주변 부동산을 세 곳을 방문해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6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어서 매도인에게 6억 원이면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중개업소에 통해서 전달했고, 매도인은 6억 2천만 원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고 해서 중개업소에서 6억 1천만 원을 하고, 그 대신 잔금 지급을 41년에 지급하기로 이제 하고, 매수자가 있을 때에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설득해서 6억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서로 안 맞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가격을 절충해서 이 매매가격을 합의시키는 게, 도출해내는 게 그 중개업소에서 할 일이죠. 실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중개 실무를 할 때는 서로 매도인과 매수 사이에 절충해서 가격을 이제 그 중간에서 모아가지고 그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표지부에는 뭐 전용 면적이 84.98이고 그럼 33평형이죠. 그리고 대지 지분이 45.80 제곱미터고,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람 이제 이렇게 소유자가 김정수로 되어 있는데, 가압류가 2012년 3월 10일 날 있고 2012년 3월 20일 날 이렇게 압류가 있어요. 그 을구를 보니까 을구에는 근저당이 딱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매매할 때는 1차적으로 소유자가 김정수인 거를 확인했고, 여기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던 가압류나 압류나 그리고 근저당 설정된 채권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계약하면서 해야죠. 그리고 이 주택에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자가 소유냐. 근데 이 주택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선수리 채권은 가압류, 압류, 근저당밖에 없다는 거죠. 또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계약하면 된다. 이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김정수가 살고 있고,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부 소유자가 김정수임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항상 여러분이 이제 할 때는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소유자가 김정수를 확인했다고 하면 본인 확인 위해서 등기권리증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대법원에서는 등기권리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겨요. 등기권리증을 확인을 안 하고 매매계획서 썼을 때 하자가 생겼을 때 나중에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이 대법원 판례에서 그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갖다 질 때 등기권리증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대리인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위임료 인가 중에서 이 인가도 날이든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이 계약했다는 내용과 계약금 잔금까지 매도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잔금 지급 확인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서에 명기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 내용을 매도인과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 하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인 채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아파트에 2011년 10월 10일 날 설정된 우리은행 임자금 채권 최고 3억 6천만 원, 채권 원금은 3억 원을 승계하기로 희망해서 매도인이 우리은행의 승계 가능 여부를 은행에 승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여부를 확인한 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잔금 지불 시 채무 인수 근저당권이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하고 이것이 바로 면책적 채무 인수예요.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죠. 3억 중 1억 원은 변제하고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해서 채권 최고의 2억 4천만 원, 채권 원금 2억 원으로 가액 변경 등기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상에 명기하고 그런 내용대로 잔금 지급 당시에 이렇게 감액 등기되는 걸 갖다가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 하자가 없을 때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을 한다면 매도인은 아파트 등기대 2012년 3월 10일 날 가압류 3천만 원하고 2012년 3월 10일 날 압류를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기 전에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잔금 지급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다시 떼어가지고 이러한 서류가 말소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꼭 특약사항란에다 기재해 둬야 다툼을 줄 수 있다. 믿을 거는 특약사항이다. 우리가 계약할 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특약사항에 나한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는 간혹 보면은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유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인중개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수수료를 좀 많이 준다든가 상대방이 자기하고 친하다든가 친인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면 그 상대방은 즉 나는 그만큼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을 못하니까 내가 유리한 계약은 내가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나한테 유리한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썸머리 했다가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다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럴 때 이 계약서 작성의 비밀을 보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이제 믿죠. 네, 계약 이후 추가된 권리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불 방법과 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의 매매대금 6억 1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합의했고 그 매매대금은 2013년 2월 1일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10%를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3년 2월 20일 1억 원을 잔금은 2013년 3월 20일 우리은행 임자금 3억을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파트 인도를 하기로 하는 계약에 합의했다. 계약 해제와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에 대한 이런 내용이 5조와 6조가 있어요. 5조에는 이제 계약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고 6조는 그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특약상에다 기재해 놓으면 더 명확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게 연체가 있을 때 어떻게 정산한다는 거.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매도인과 매수 사이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이 매매된 거 별도로 매수인이 지불하고 선수관리비를 승계하는 조건이 난다. 가끔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사면은 선수관리비 문제가 나오죠. 저는 경매로 낙찰하고 아파트 낙찰하면 선수관리비는 제가 챙긴 적이 많아요. 그 경매 당한 사람은 선수관리비를 찾아가는 걸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경매를 낙찰받고 들어가 산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살 때는 선수관리비를 안 챙겨주고 내가 승계한 게 된 거죠. 그런데 팔 때는 그거 내가 챙겨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 비법이에요. 경매로 하면 선수관리비를 원수시키게 네? 경매로 하면 선수관리비를 선수관리비를 어떻게? 원수시키게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매도 선수관리비는 채무자 몫이죠.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맞고요. 낙찰자는 그
채무자기 소유자에게 줘야죠. 그러니까 이사비용을 줄 때 명도하기서에다가 이사비용란에다가 조그맣게 선수관리비 포함된 금액이라고 써놓는 게 좋죠. 그러면 이사비용 받고 나서 또 선수관리비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선수관리비는 이사비용이 포함된 거다. 봐라. 여기 명도합의서 여기 조그맣게 써있지 않냐? 그래서 내 거로 챙기는 겁니다.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의 합의는 좀 전에 부동문자라고 해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회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한 것이다로 명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97-3623하고 91-21954를 판결을 참조하면 된다는 거죠.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보면요. 이렇게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요 부분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면 건축물 대장 갖고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매매 대금은 총 6억 1천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한글로 적고 여기는 아라비아서 적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이거에 10%에 해당되는 6천만 원. 꼭 10%를 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계약을 깨기가 쉽다 그러면 가끔 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죠. 5월 1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한 거는 1,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때 계약이 깨지게 되면 이 손해배상은 1억으로 책정이 되니까 이렇게 계약이 깨질 거 걱정해서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죠. 5월 1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5월 1일 날 1,000만 원 걸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2일 1차 중도금 해서 9천만 원. 그리고 뭐 한 5월 30일 돼서 2차 중도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맞으면 계약을 깰 수 있는 거고, 마음에 들으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도 덜하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좋을 수도 있겠네. 1,000만 원도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방법을 계약금을 작게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계약을 꼭 이행시켜야겠다 할 때는 1억 원으로 해야죠. 계약금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 땅을 살 때는요, 뭐 70%, 80% 계약금을 걸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계약을 깰 것 같으면 계약을 못 깨죠. 근데 그런 것더라도 이 계약이 깨지면 7, 80%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10% 범위 내죠. 근데 그런 걸 갖고 너무 당연히 해서 건설사가 시공사 등이 이제 보면 그 토지 소유자를 갖다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계약 깨졌다고 해도 10%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7, 80% 주고서 하는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유리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건설도 빨리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5년, 7년, 3년 하고, 그리고 특약사항에 뭐 넣냐면 이 건설을 건물 질 때까지 이 계약은 유예한다. 뭐 이런 쪽으로 특약을 조건 놓고 막 해가지고 하니까 어느 건설회사 같은 경우 하는데 보면 뭐 7, 8년 됐는데 하지도 않고 재산권을 제약하고, 그때는 계약을 깨야죠, 그러면. 그래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융자금을 승계하기로 했으니까 융자금 3억을 승계하기로 한다. 잔금은 1억 5천 이렇게 지급한다.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불한 날짜에 인도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제한물권 등기 소멸, 매도인은 부동 설정된 근저당 시정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에서 한다. 또 사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한다. 또 계약 해제 해약금은 매수인이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고 매수인은
근데 이 조항은 없어도 민법상 당연히 해약금 조항, 이 해약금이 계약금에 해당되는 것을 해약금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요청은 위약금에 관한 조항인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나는 그런 내용 몰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그 특약사항란에다가 기재하는 게 좋다는 거죠. 특약사항에 보면은 매수인이 아파트 2011년 10월 12일 날 우리는 응자금 채권채 3억 6천만 원, 채권원금 3억 원을 승계하고 우리은행이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매수인이 잔금 지불 시 채무를 인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하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또는 뭐 매도인이 우리은행 임자금 3억 원을 승계하지 않고 매수인이 희망하는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로 한다. 또는 잔금으로 전액 변제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매도인이 아파트 등기된 가압류 같은 것들은 잔금 하기 전에 말소해야 된다든가. 뭐 계약 이후 추가로 뭐 설정됐으면 잔금지급을 말소해야 되고 말소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내용 제6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관리비나 재정금값 등 매도인이 잔금지급을 지급하고 정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선수관리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선수관리비 승계한다. 또 해약금과 위약금 약정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어서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염려가 된다면 5항의 위 계약 내용 제6조의 2의 문구를 넣었지만 명확하기를 희망한다면 제8항에 청구하면 된다. 계약 해제로 인한 해약금, 위약금은 위 계약 내용 제5조 6조에 따르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도 되고 이보다 더 강력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계약을 해제가 되면 그 상대방은 위약금으로 손해배상금 가로 열고 위약금으로 뭐 1억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 1억을 갖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발생한다면 감액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계약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써놓으면 그 계약을 깰려는 상대방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실제 그런 게 우리들이 당했다 할 때는 법원에 감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손해배상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영수증은 지금처럼 이제 그 금액 6천만 원, 매수인 기하, 박기자 기하. 서울시 서초동 대림 아파트 505. 상기 금액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계약금으로 매도인 계좌로 이체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표로서 영수증을 한다. 발행일 날짜 그리고 매도인 그 김정수 이렇게 하면 되죠. 매도인이 돈을 받은 거니까 영수증을 작성해 줘야죠. 교수님. 네. 저기 이제 잔금 지급 전에 뭐 새로운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가 있으면 해지한다. 뭐 이런 조항이 사실 들어가 있지만 솔직히 그런 계약금도 중도금도 줬는데 뭐 잔금 치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뭐 돈을 준 사람이 더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그런 경우를 발생하기 전에 뭐 계약금을 주면서 가등기나 아니면 가처분 같은 걸 해놓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로 그 가등기 매매약 가등기를 하는 거를 이 강의를 하려고 내가 정해놨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왜냐면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남처하죠. 그 이후에 가압류나 이런 게 압류 같은 거 들어가면은 그거를 그 매도인이 그거를 갖다가 말소해 줘야 되는데 이미 돈을 받은 돈은 다른 데 다 썼고 배째라고 하면 아쉬운 편에서는 매수인이 되죠. 돈 주고 돈 받을 채권만 있지 거기에 아무런 제한 조건을 두질 못했잖아요. 제한 물건들을. 그래서 그런 경우를 걱정이 된다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건재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매매약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신탁회사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탁 등기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처분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는 방법은, 이 처분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를 하고 그러는 거는 비용도 좀 들어가고, 머리도 아프겠지만, 안전하죠. 그러나, 매매약 가등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매약 가등기는 잘못하다가는 사행위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계약서 작성의 비밀에 그 23장에 별도로 그 매매 예약 가등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갖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잔금까지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왜냐면 잔금을 지급하고도 바로 본등기 치지 못할 사정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 3개월만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받아. 근데 지금 그걸 본등기 치면 내 양도세 비과세 못 받죠. 근데 3개월 동안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다른 데서 팔아버리면 나는 낙동강 오리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매매약 가등기라는 거죠. 아주. 그래서 매매약 가등기를 잘 이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계약을 상당히,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매매약 가등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매매약 가등기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는 있고 매매약 가등기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매매 계약 가등기죠. 매매 예약 가등기하고 매매 계약 가등기 차이는 뭐냐면, 매매 예약 가등기는 매매하기로 하고 증거금을 지급하고 이제 그 가등기 해놓은 거예요. 매매 가등기는 매매 계약 가등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거든지 부동산 매매 예약서가 들어가요. 그거 매매 예약서가 없으면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23장에 제가 기재해놨죠. 여러분이 고생하지 말라고. 대리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리인이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뭐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면 되고, 그렇다고 건축물 대장만 보지 말고 등기부 등본을 같이 겸용해서 봐라. 그래서 등기부랑 건축물 대장이 하자가 있는 것도 발견하고 이 부동산 표시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다. 어쨌든 다르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다. 이 건축물 대장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면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의 면적은 건축물 대장이 무산하는 거죠. 이 그 계약 내용을 보면 6억 1천만 원이고 6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중도금 1억, 융자금 3억 원 승계하기로 하고, 그리고 1억 5천만 원은 2013년 3월 20일 날 지급한다. 근데 계약을 대리인으로 계약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내용의 특약사항란에다가 위 계약은 매도인의 대리인 이은정과 계약하는 것으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령 인감증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고 계약금에서 잔금까지는 매도인 계좌로 계좌이체 하고 잔금 지불 정확까지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서 계약서에 잡히 서명하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인 매수인의 난에 보면 대리인이 서명을 하게 되죠. 대리인이. 매수인은 뭐 본인이 당이니까 매도인이 대리인 난이도록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위임장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이때 위임장은 매매 대상물을 확인하고 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위임자가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이걸 위임할 때 위임할 내용,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고 이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상기 매매 대상물의 매매에 대해서 계약을 포괄한 일체 행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다만 아파트 매매 대금의 결정은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대금까지 그냥 자기가 그냥 헐값으로 팔아버리면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것까지 위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만 아파트 매매대금 결정은 매도인과 유선으로 전화번호 윤리 통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적어놨죠. 공이 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나랑 직접 전화를 통해서 가격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위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이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매도인과 전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은 경우는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서정을 넣어야죠. 그런 내용을 넣게 되면 책이 멋있지 않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놓아야죠. 그래서 대리 행위를 준 거랑 안 준 거랑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 안 준 부분을 행위했을 때는 무효화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그 부부간의 유입장 확인은 필수다. 이때 부부간에가 유입장을 가져왔을 때는 남편 본인이 작성한 것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 소유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해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부부관계라는 사실만 가지고 매매 체결했으나 남편이 위임관계를 부인하면서 매수인이 지불한 매매대금을 손해보게 되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아주 뭐 대박 났죠, 뭐 그죠? 대박 났어요. 그리고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다가구주택과 그리고 요 다가구주택, 한가주택은 좀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네. 자, 수고했습니다.